시청자 여러분, 일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더위도 이제 어느 정도 수그러지고 환절기에 여러분들 몸 건강하셔서 가정에 건강 때문에 문제 있는 일 없으시도록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가정법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있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문제보다도 가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법으로 달려오기 이전에 참 우리가 사전에 참 많은 시도를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상담이 얼마나 또 중요하고 때로 유익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인분들 이혼 문제로 이제 그동안 제가 접한 많은 클라이언트를 뵀었을 때에 상담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의존도가 아주 낮고 그냥 지극히 감정적으로 서로 맞부딪히다가 법으로 이제 해결을 짓고자 해서 오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가정 문제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한쪽이 아무리 합리적인 제안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미 감정에 치우쳐 있는 다른 배우자는 그 합리적인 얘기를 들을 준비도 돼 있지 않고 들을 의도도 없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진짜 우이독경이요. 진짜 뭐라고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 이 답답함을 당사자들끼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중재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배우자 간의 대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중재하는 사람을 통해서 중간에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상담자를 통해서 대화의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 보는 게 흔히 가정 내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꼭 먼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법 하면은 우리 흔히 이제 제가 오늘 지난주부터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혼을 할 때는 5가지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separation. 그 다음에 자녀 양육권. 그 다음에 자녀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공동재산 분배. 지난주에 남남이 된다는 거에서도 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걸 우리가 리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이혼법과 상당히 다른 차이가 특별한 이유의 사유가 없이 irreconcilable difference, 해결할 수 없는 차이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그 이유만으로 미국에서는 충분히 남남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자녀 양육권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자녀 양육권은 물론 18세 미만의 자녀들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자녀 양육권에는 physical custody라는 개념과 legal custody에 대한 개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누가 데리고 사느냐, 아이의 법적인 문제를 닥쳤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그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결정 권한이 legal custody가 양쪽에 다 있으면은 이혼은 했다 하더라도 엄마와 아버지가 똑같이 joint legal custody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양육권 때문에 이제 흔히들 이제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물론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과 내가 키우고 싶어서 하는 그런 순수한 그런 이제 그 이 부모로서의 그런 감성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싸우는 것은 바로 이 자녀 양육비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돈 때문이요, 하나는 정과 사랑 때문이요 라고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자녀 양육권 문제야말로 가장 센시티브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가정법이라는 이 가정법원에서 제일 포커스를 두고 심의를 내리는 것은 바로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들의 그들의 웰비잉입니다. 엄마의 아버지의 원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녀 양육권을 서로 주장하는 그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그 이 자질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 물론 우리가 다른 그 잣대를 쓸 수는 없나 하더라도 범죄 기록이 있는 부모는 그만큼 자질이 부족한 걸로 객관적 평가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 이제 카운슬러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자녀의 의견들이 또 크게 반영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유념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자녀와 시간을 누가 많이 보냈느냐. 한쪽 배우자는 필요한 인컴을 벌기 위해 하루 10시간 밖에서 일을 하고 근무한 반면 나머지 배우자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계속 했었을 때에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낸 배우자가 그만큼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유익하다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흔히들 경제적 능력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경제적 능력이라는 것은 저희 남편은 돈을 많이 벌고 저는 일 안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이혼을 하고 따로 살게 되면은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키웁니까? 내가 그래서 불리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양육권은 일단 양쪽 배우자의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돈을 못 버는 자녀 양육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한테 그만큼 서포트를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게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이슈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비는 저희가 이제 그럼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물론 이제 그 모든 쌍방간에 그 인컴 익스펜스 데클레레이션도 있어야 되고 많은 그 이 재정적인 자료들이 이제 검토돼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그 자녀 양육비가 그 책정되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는 거는 자녀들이 그동안 살아온 생활 수준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 메인테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법원이 봤었을 때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최고의 방식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들의 인컴이 이혼 전이나 이혼 소송 중이나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었다 할 것 같으면은 자녀들의 그 생활 수준, 어떤 학교를 다녔고 프라이빗 스쿨을 다니고 어떤 프라이빗 레슨을 받고 한 그 모든 경비들에 대해서 그거는 부부 배우자 둘이서 서로 그동안 벌 수 있는 인컴 능력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것이 이제 그 자녀 양육비를 하겠습니다. 흔히 자녀 양육비를 계산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자분께서 평생 내가 일해서 내가 인컴을 다 벌었고 내 아내 여자인 사람은 하우스와이프로 집에 있으면서 평생 인컴 번 게 하나도 없는데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이제 또 그래도 계속 책임을 져야지 되느냐 하고 한탄하시는 이 그 남성분의 그 이제 그 경우 같았을 때에 바로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호소할지는 몰라도 법이 이 상황을 갖다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혼을 해도 남자는 계속 인컴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자는 이혼을 하면은 이미 사회에서 사회 활동을 많이 안 하고
특별히 습득한 기술이나 스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컴 잠재 능력을 아주 낮게 책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또 자녀 양육비를 이제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전적으로 남자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자료 문제를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평생 이 남자분의 견해에서 봤었을 때 일 안 하고 있는, 물론 저희가 집안에서 여인들이 그 어머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걸 절대로 제가 디스크레이트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세금 보고할 때에 누가 얼마를 받고 누가 얼마를 벌었느냐 하는 그 기억들에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헤어진다 하더라도 남자는 여자한테 위자료를 지불해야 될 그러한 이론상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얼마 동안 내가 위자료를 갖다 그러면 한쪽이 다른 한쪽에 페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딱 부러진 공식은 없지만은 결혼 기간의 반, 이제 20년 결혼 생활을 하셨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한 10년,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다른 배우자가 그 위자료를 받는 그 배우자가 이 재혼을 할 때라든가, 물론 위자료는 다달이 서포트를 될 수도 있고 또 일시불로 지불을 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자료 문제와 자녀 양육비 문제에 대한 그 계산은 좀 그런 차원에서 비슷한 논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비 문제는 지금 오늘 이혼을 하면서 부부가 어떻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합의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18세 되는 데까지는 수시로 이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배우자가 이혼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난 얼마 후에 복권이 당첨돼서 엄청난 부를 갖게 됐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자녀로서 그거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OSC, Order to Show Cause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녀 양육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주장은 아이들이 18세 될 때까지 양쪽 배우자들한테 늘 있는 겁니다. 가령 내가 이제 자녀 양육비를 한 달에 얼마씩 페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직장에서 파이어된 상태고 더 이상 인컴이 없어서 내가 페이할 수가 없다 했었을 때에는 자녀 양육비 지불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OSC 신청을 해서 법원에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정을 내 상황 설명을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비 문제는 자녀들이 18세 될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5가지 이슈 중에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은 다 커서 18세 이상 자녀들이 없다, 다 성인들이다 할 때는 2번과 3번에 대한 이슈는 이 두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전혀 이슈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위자료도 두 배우자가 서로 전문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그 버는 인컴들이 대등소이하다 할 것 같으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위자료에 대한 한쪽에서 다른 쪽에 이제 청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18세 이상 미만 자녀도 없고 또 위자료 문제도 공동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도 없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이혼 소송은 소위 합의 이혼 아니면 uncontested divorce matter라고 해서 빨리 끝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이 5가지 중에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 1번은 거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는 이렇게 해서 싸워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많은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 이 부부들 경우에는 항상 이 공동 재산, 이 공동 빚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책임질 건가 하는 그것이 이제 항상 제일 큰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5번째 공동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재산을 나눈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좀 이 개념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한국 분들은 많이들 안 그러시고 또 요즘 이제 새로운 영 제너레이션 사이에서는 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 하더라도 이 혼전 계약, 프리너프셜 어그리먼트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웨딩을 해서 이제 결혼이 메리지가 이루어졌고 쭉 거기 10년이든 얼마든지 살아오고 났었을 때에 이 시점 이후에 우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동재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재산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각 주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부 쪽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이런 데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스페니쉬 영토였었고 또 스페니쉬 법이 부부는 일심동체. 사실 재밌는 게 미국 법으로는 부모 자식 간에는 남남입니다. 철저히 주고받는 거래가 있든가 아니면은 그 선물로 주든가 하는 얘기지만은 부부 사이에는 결혼을 해 있는 동안 이혼이나 완전히 별거가 돼 있는 동안에는 다른 한 배우자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 일어나는 소득과 이제 그 손실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니쉬 영토에 있었던 이 캘리포니아는 저희를 갖다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부부의 재산은 다 공동 재산이다. 여러분 할리우드의 유명한 연예인들 이혼을 할 때에 가십거리로 많이 이제 기사에 이제 회자되는 거 이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예전에 제가 마이크 타이슨인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은 그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물론 막대한 이제 남편의 재산이 있었었는데 두 부부의 싸움이 제일 핵심적인 싸움이 어떤 뭐였냐면 이 이혼 소송을 캘리포니아에서 해야 되느냐 뉴욕에서 해야 되느냐. 이 두 부부는 둘 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거주지가 있었었고 그래서 결국 이 재산이 많은 남편 이 경우에는 그 마이크 타이슨인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뉴욕에서 이혼 소송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자기의 힘으로 번 자기의 재산들을 공동 재산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간주하지 않고 재산 분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더 자기한테 득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 마이크 타이슨하고 이제 이혼 소송을 벌였던 그 배우자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은 그 여자분도 이제 그 배우요 또 이제 그런 광고도 많이 찍으신 분이었었는데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송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 그 베뉴 공동재산을 관리할 때는 상당히 그래서 이 자체도 굉장히 큰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아까 프리너프셜 어그리먼트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혼전 계약서라는 거는 결혼 시점에 그 이전에 있던 그 재산들 남편의 재산이든 와이프의 재산이든 그 재산은 나의 별개의 재산이다. 그리고 그 재산이 결혼을 해서도 계속 증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든가 스탁이라든가 뭐 어떻게 돼서 그러면은 결혼 생활 중이라 하더라도 증식된
원래 내 재산의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거는 이혼을 하더라도 공동재산 개념과 상관없이 나의 재산이다 하는 그런 게 이제 이 prenuptial agreement의 이제 핵심적인 골자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번 내 개인 재산이라고 declare하고 합의했으면은 이 재산에 대한 관련된 모든 경비 또한 나의 개인적인 자산에서 다 페이가 돼야지 되는데 혹여 이 관련 경비가 이 두 부부의 공동 자산에서 페이가 됐다 할 것 같으면은 prenuptial agreement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개인 재산 클레임을 하는 데 있어서 추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enuptial agreement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prenuptial agreement를 해 놓은 나의 자산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갈 거냐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재산 분배할 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기성 양도입니다. 아니면은 사기성 채무. 이혼을 하기 전에 이혼을 계획한 한쪽 배우자가 어떤 특정인에게 채무를 지는 한쪽 배우자가 몰래. 하지만 이 시점이 죄송합니다. 결혼을 생활을 하는 중간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모르는 배우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 들어갈 때에 재산은 다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두 부부의 재산이 없고 그런 경우도 저도 있습니다. 할 때는 그 재산을 양도받은 이 XYZ를 이 두 부부의 이혼 소송에 끌어들여 그 사람이 가져간 재산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joint ac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혼 소송은 부부지만은 공동재산 분배로 인해서 어떤 다른 사람한테 나간 재산이 있었을 때는 그거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법, 특히 이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상담과 아울러 법에 대한 그 법적 상담도 여러분 그 각자의 케이스가 다 틀리기 때문에 변호사를 꼭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